4.7 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 수습을 위해서 초선 의원들의 중심으로 쇄신론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을 놓고 중진과 초선 의원들 간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관교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비대비를 꾸리고 쇄신과 소통을 약속했습니다만 일각에서 반발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선거를 지면은 항상 쇄신 이야기 나오죠. 예. 그때 그 쇄신의 방향이 어떤 거는 선거 결과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선거를 서울시 선거를 보면 한 160만 명 정도 투표가 줄어들었어요. 지난 대선에 비해서. 근데 그 160만 명 줄어든 것에 90만 표가 민주당이 줄어들었고 예. 국민의힘은 한 40만 표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선을 치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보선을 치른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왜 이 90만 명이 안 나왔냐라고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이런 부동산 적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방향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전부터 지지율이 떨어졌어야죠.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는 애티튜드, 태도예요. 처음에 부동산 투기 의원들 나왔을 때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사건, 이런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쇄신부 그런 방향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예. 항상 이런 선거를 지면은 개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핀트가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워낙 이 개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소수입니다. 예. 그래서는 정리가 곧 되리라고 봐요. 개파의 문제는 아니고 곧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뭐 태도 맞죠. 그런데 개파도 태도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요새 저 끝나자마자 뭐 몇 번 이렇게 부침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끝나자마자 뭐 부동산 정책 고수하겠다. 그러고 도종환 비대위원장 하면서 사실은 좀 실망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초선 의원들 자성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내년에 그 멋진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움으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은 이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4년 동안에 굉장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피로감을 의사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스스로 개혁하고 뭔가 정책 기조 같은 것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약간 선택지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겠다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전인수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내로남불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대선에는 더 큰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2030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부터 뭐 검찰개혁, 공감대, 그리고 청와대 인사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보면 정당이 망조가 되는 거는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망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떠넘기고 뭐 불출마를 요구하고 이런 분열의 상황에서 정당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저는 민주당은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많이 망가져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선들이나 이번 2030들이 입장문을 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좀 자극적으로 좀 기사는 뽑혀요. 자극적으로 기사는 뽑히지만 대부분은 반성의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오만했다. 이 태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정책의 세심한, 사실 1가구 1주택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엔
좀 과세 이연 제도가 다양한 걸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심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금융이나 이 세제에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조국 교수 문제가 뭐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이들의 지도력 하에 다시 그 반성할 거를 뭘 반성할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네. 가야겠죠. 저는 또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또 이 초선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하는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책의 다양성, 뭐 세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뭐 거의 180석을 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온갖 정책들 외부에서도 이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이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거의 그런 반론이 없었다는 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위기가 있을 때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보충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덩치는 엄청 큰데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한 방에 넘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초선 의원들 몇 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디에나 비주류는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뭐 군사정권 시절에도 비주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성을 하는 게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래도 그 가뭄의 단비같이 몇 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셨는데 이게 그동안의 관성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뭐 강성 친문 분들이 계속 이렇게 탈당, 뭐 제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가 죽을 법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180명 중에 5명이라고 하면 숫자로는 작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뭐 전당대회니 이런 과정에서 뭔가 흡수가 돼가지고 뭐 대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해버린다. 그러면은 거의 국민들은 희망을 안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김 교수께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움직임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교수님께서는 이런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초선 오적이란 비판을 하는 이런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초선 그러니까 2030 다섯 의원이 오늘 뭐 제 입장문을 냈죠. 자기들은 비문 친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제 이런 예, 그랬죠. 입장문을 냈는데 우선 이 강성 친문이라고 말하는 분들, 특히 당원 게시판에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한 2년 전에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3,000명입니다. 3,000명이에요. 80만 중 3,000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론이 항상 게시판밖에 접할 데가 없으니까 커지는 건데 사실 오세훈 후보 200찍은 280만 서울 시민이 다 태극기 부대에 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초선 2030의 그 젊은 의원들이죠. 젊은 의원들이 젊은이의 시각에서 특히 이번 20대가 많이 졌기 때문에 젊은이의 시각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걸 또 몇몇 강성 친문 3,000명 중에 떠드는데 예. 오늘 정청래 의원이 어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단합된 단합돼서 목소리. 가자. 예. 저는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를 넘기고 기회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부과하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만 하가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거는 지도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도부에서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아 여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가시적인 걸 보이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은 모 의원들처럼 튕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의원. 그런 것들이 재발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내에서도 그런 다양성을 하고 그리고 특히 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게 지도부가 이렇게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을 탈피하자라는 성명에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조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대부분 수도권이나 비례대표 출신들이세요. 이분들은 이전에 오랫동안 상호 정치사를 보면서 이 지역 정당에 갇혔을 때 가진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권력 투쟁입니다. 이른바 영남 경북권의 그 다선, 특히 경북 다선 의원들과 이 수도권 초선들은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네.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내고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뭐 이분들이 직접 당권 출마를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당선되라고 출마하는 건 아닐 테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좋다고 봅니다. 역시 또 좋다고 예.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뭐 초선 의원 한번 출마도 하신다고 당권. 예.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 초선들 일부가 직접 당권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이런 초선들의 움직임, 초선과 중진 간, 물밑 간 좀 신경전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는 초선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리더십의 문제인데 초선 의원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리더십이 약할 때 얘기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그동안 너무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아웃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신 있는 얘기를 못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뭐 견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네. 요는 여기서도 지도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뭐 영남 저기 지역 정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문제는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비례대표 말씀하셨지만 영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TK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초선 의원도 많고 TK도 더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영남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중진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가느냐. 예. 사실은 중진 의원들도 지금 반성을 해야 하는 게 혼란 상황에서 계속 비대위원장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던 당내 중진들의 허약함을 지금 계속 보았는데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죠. 뭐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 이거를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초선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 이게 굉장히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같은 여야의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뭐 2000년대 초반에 뭐 정풍 운동을 방불케 한다 이런 좀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제 초반에 정풍운동이 있었죠. 네. 그 정풍운동이 있으려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해요. 주체가 좀 세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시 뭐 정동영, 천정배 이런 의원들처럼 뭐 대변인도 맡고 했던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우선 주체가 좀 약해요. 두 번째 명분인데 그때는 삼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라는 명분을 국민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럼 명분이 되게 충분했었고요. 마지막 시기인데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정풍운동은 원래 총선 앞두고 벌어지는 거예요. 정풍운동의 핵심은 결국 오래된 분들 나가시라는 거잖아요. 나가실 아직 3년 남았어요. 이제 21대 3년 남았어요. 근데 지금 나가라고 아니 달랑 몇 달 후 정치도 지금 보기 힘든 게 한국의 다이나믹한 정치인데 3년 후 얘기를 지금 한다? 저는 정풍운동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 어떤 정치 오래 안 보신 분 중에 예. 한 분이 하신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한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뭐 같은 생각이신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정풍운동 나오는 건 뭐 의석수를 좀 인물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저는 뭐 덧붙여서 얘기하면 좀 넓게 보면은 지도부를 바꾸는 것도 정풍운동 아닌가라고 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정풍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은 야인이 됐는데 이 야권 통합론에 대해서 무슨 대통합 타령인가 바깥 기웃거리지 말라 라며 일침을 가하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독설을 했습니다. 먼저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공로가 굉장히 크죠.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당을 이렇게 이끌어나고 후보도 못 내, 본인이 계속 말씀하신 후보도 못 낼 상황에서 당의 후보를 또 시장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이 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국민의 힘만의 승리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도 야권이 전체적으로 같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 어떻게 국민의 힘만 가지고 2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과하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맏형으로서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거는 전략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계속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전략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 대표가 사실 그 대선 후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당 대표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면 안 돼. 대선 전국에서는 관리자를 잘해야 하는 거고 관리자를 잘해서 누가 튀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적 흥행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지 대선 후보도 빛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굉장히 흥행해가지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그런 그 카리스마 있는 대표가 필요한 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쇄신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제 정 총리의 후임 인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지난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그 총리 기용을 쭉 보면은 초기에는 측근 총리, 문재인 대통령 좀 아니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정책을 확 추진할 총리, 마지막에는 관령 총리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뭐 노무현 정부 때는 한덕수, 이명박 때 김황식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정권이 끝날 때쯤 안정적 마무리가 필요하고 대선을 앞두고는 너무 정파성이 강해서 좀 강한 총리를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국무총리를 바꿔야 될 거예요. 바꿔야 된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 뭐 정세균 총리님의 대선 출마 불꽃을 태우시겠다는 마지막 불꽃을 예. 뭐 그것도 있겠지만 관령 총리를 좀 바꿀 때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관리형이자 통합형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대부분 다른 정부들은 4년 차가 되면은 지지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대통령 그 정책을 밀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 대통령님은 40%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당신이 끌고 갔던 정책들을 자세히 좀 안착시키고 싶으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 좀 추진력도 좀 있고 정책 추진력이 있고 기존의 정책을 잘하는 사람, 당신 정책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야당의 시비가 좀 덜 걸리고 정책을 잘하고 정책 추진력이 있는 분이 1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전 너무 연세가 많거나 학자 쪽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로 좋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정 개편에 나섭니다.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 건지 궁금하고. 아니 가능하고 여부가 네.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이잖아요. 사실은 누가 하나 생각해도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노의 결과로 당선이 된 시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공시지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영선 시장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공시지가를 지금으로 동결하는 걸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권에서. 그래서 지금 뭐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그 선거 그 당일날인가 나와가지고 뭐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서울시장도 국무위원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대등한 관계로 모든 걸 협의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할 입장을 해가지고 논의하겠다 정도를 하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 그 권한이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 뜻도 아닐 거라고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게 조율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든 문제가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높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불만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다 협업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특명을 받은 분이니까 먼저 나가는 게 답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짧게 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대한민국에 서울시민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모든 규제 정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서로 협의하는 건 맞아요. 네. 협의해서 어느 땅 까는 건 맞는데 저는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민만 사는 나라 아닙니다. 나머지 4천만 국민이 있어요. 이분들이 서울시만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뭐 이렇게 확 바꾼다? 저는 그거는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